예,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네 번째로 고객 관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계는 말 그대로 특정한 세그먼트화된 고객, 즉 고객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런 세그먼트화된 분류된 고객 관계와 고객과 어떤 관계를 어떤 형태로 맺을 것인가의 관점입니다. 우리 흔히들 고객과의 관계는 무조건 친화적인 게 좋은 거야, 잘 대해주는 게 좋은 거야, 많이 제공해주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접근하기에는 이 비즈니스가 워낙 복잡하고 경쟁사도 많고 그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것이죠. 우선 고객 관계의 형태에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를 분류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즉 고객을 1차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혹은 기존 고객을 유지할 것이냐, 혹은 판매를 더 촉진시킬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고객 관계는 각각의 다른 전략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확보하고자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은 고객, 즉 외형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상품 아이템들은 그 기업의 혹은 그 아이템의 외형적인 확장, 즉 이익의 추구보다는 매출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장은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시장에 진입과 성장기가 있을 때,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다시피 제품에는 Product Life Cycle, PLC라는 게 있습니다.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가 있는데 이 진입 성장기, 도입을 막 벗어난 진입 성장기에 시장이 막 형성되는 이 시기에는 고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라 라는 것이죠. 왜 우리 수년 전에 통신사들이, 지금은 3개의 통신사가 있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5개의 통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 출혈 경쟁까지 해가면서 새로운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광고도 많이 했지요. 또 프로모션도 많이 했지요. 또 새로운 상품들을 엮어서 고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확보자 하는 노력, 이게 바로 고객 확보 전략입니다. 한편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시기에 있는지, 고객 확보가 필요한지, 유지가 필요한지, 판매 촉진이 필요한지 이를 비교 검토하면서 새로운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 촉진 시기입니다. 이 판매 촉진 시기에는 이미 시장이 성장 성숙기에 있을 때, 요 시기에 있을 때 도입해야 되는 전략인 것이죠. 이미 고객을 신규로 확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시기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미 확보된 고객들한테 더 많은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카페 비즈니스, 레스토랑을 한다고 했을 때, 카페숍을 한다고 했을 때, 커피숍을 한다고 했을 때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합니까? 그렇죠. 1+1 행사를 한다든지, 또 패키지 상품을 커피와 베이커리를 같이 먹는, 같이 구입할 수 있는 판매 촉진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고객 관계 전략은 고객 유지 전략입니다. 이 역시도 시장이 성숙한 시기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유지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이론적 배경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이 3이라고 하면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1입니다. 즉 고객을 새로 확보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다는 관점에서 계속 성숙된 시장에서 고객을 유지하는 관계로 고객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비즈니스 혹은 그 모델, 여러분 기업에서는 고객 확보 전략이 용이한 건지, 필요한 건지, 유지 전략이 필요되는 건지, 판매 촉진 전략이 요구되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의 4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 때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각각의 분류된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유지되기를 원하는가를 스스로 정립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다시피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카페에 오는 모든 사람이 나의 고객이다 라고 났을 때는 절대 경쟁사와 혹은 기존의 카페와 차별화를 모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의 구매 형태, 고객의 연령대, 시간대 등등 여러분만의 기준에 따라 고객을 세그먼트화하고 이들 세그먼트화된 집단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구해 보셔야 됩니다. 또 현재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고객 관계를 확립하고 있는가? 또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비용은 반드시 수반됩니다. 각각의 고객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현재까지 유무형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의 요소들과 어떻게 통합되는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은 시장에서 굉장한 유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는 화면처럼 6가지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과의 관계를 분류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개별 어시스트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한 명 한 명 고객과 어시스트를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지요. 직접 상호 교류하는 방식으로 담당 직원이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판매 직원이나 콜센터 상담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으로서 어시스트를 받기도 하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AS 센터 등을 통해서 고객을 어시스트 하기도 하죠.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것이 보다 세밀하게 들어간 방법이 두 번째인 헌신적인 어시스트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객별로 전담 인력을 두어 헌신, 열정을 다해서 특정 고객을 응대하고 어시스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따라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와 같은 VIP 서비스, 소수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어시스트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객 관계는 잘 어시스트하면 좋은 거야 라고 인식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셀프 서비스와 같은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도 효율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즉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 니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때 오히려 고객은 편리성을 더 느낀다는 거죠. 어디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무인 모텔, 셀프 주유소 이런 것들은 굳이 판매원이나 관리자가 나를 어시스트 하지 않아도 저는 자율적으로 그 서비스를 유지하길 원하는 것이죠. 이것도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셀프 서비스가 자동화 서비스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서비스로 이렇게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즉 셀프 서비스 방식과 자동화 서비스 프로세스를 혼합한 것이죠. 온라인 개인 프로파일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취향별 도서 및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게 바로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이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에서는 온라인 서점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특정 도서를 저희가 구매한 경험이 있을 때 아마존에서는 수시로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구매한 도서와 유사한 도서를 지속적으로 안내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자동화 서비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형태의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식을 교환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즉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 이해도를 향상하면서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즉 여기 사례로 써놓은 게 여러분 미샤라는 화장품 브랜드 잘 아시죠? 이 미샤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초창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뷰티넷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고객의 니즈, 보이스를 듣고 이를 상품화해서 저가 상품도 마련하고 또 포장도 축소하고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또 탈모 샴푸로 유명한 TS 샴푸도 탈모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통해서 이 탈모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품을 출시하는 커뮤니티를 구축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진화해서 코 크리에이션, 공동
창조 작업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최근 고객 벤더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아마존닷컴은 고객의 리뷰를 통해 다른 독자들의 필요 가치를 창출합니다. 즉 아마존닷컴에서는 온라인 서점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특정 고객이 도서를 구입한 후 후기를 남기게 유도를 합니다. 그럼 다른 고객들은 그 후기를 보고 추가 도서 구매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죠.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객이 직접 컨텐츠를 창조하는 이런 코크리에이션도 하나의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여러 방법을 어떻게 우리 조직, 기업, 우리 상품의 어플리케이션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고객을 AS 해주고 응대해주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때로는 고객을 그냥 내버려 두는 셀프 서비스 혹은 고객과 함께하는 커뮤니티와 코크리에이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성공을 거둔 기업이 바로 일본의 미쓰이 에치고야라는 좀 오래된 기업입니다. 워낙 혁신 사례로 많이 쓰여서 이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전 얘기입니다. 한 1600년대 당시에 그 일본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옷을 해입기 위해서는 직접 의류 매장에 가서 옷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포목점을 통해서 원단을 떼다가 또 특히 부잣집 만화님 같은 경우에들은 이제 그 재단사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본인이 그 포목점에서 구입한 원단을 재단해서 맞춤형으로 옷을 해입곤 했습니다. 분명 맞춤형 옷을 제작해서 입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옷을 재단해서 입는 과정이 길고 또 이 재단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번 옷을 맞춰드리고 현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특히 단골 고객일수록 옷을 제작해 준 후에 뭐 금액을 밀어서 치러준다든지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빨라야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외상 거래가 많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바꾼 것이 바로 미쓰이 에치고야인데요.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미쓰이 에치고야가 바꾼 것은 바로 고객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어떻게 했냐? 당연히 다른 기업처럼 개별 어시스트는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대신에 미쓰이 에치고야에서는 현금 거래를 최우선했습니다. 외상 거래를 하지 않고 바로 지금 당장 옷을 해드렸으면 바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가가호호 재단사가 집을 방문해서 옷을 해입고 바로바로 현금을 받기에는 좀 껄끄러운 면이 있겠죠. 사람을 얼굴을 마주보고 또 특히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다음에 돈을 줄게, 한 번에 몰아줄게 라고 그 고객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미쓰이 에치고야에서는 방문 판매에서 매장 판매로 고객과의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즉 고객이 직접 우리 매장으로 와서 옷을 해입게끔 하는 제도로 바꿨죠. 아무래도 매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현금 받기가 편했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 고객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 고객이 바뀝니다. 아무래도 부유층들은 자신의 집으로 재단사가 와서 옷을 해주길 바랬지만 중산층들은 그럴 만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이제 기성복을 판매하는 그런 매장 가서 옷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겠죠.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미쓰이 에치고의 핵심 활동은 기성복을 판매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맞춤형을 옷을 판매하다 보니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기성복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대량으로 기성복을 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키 리소스, 이 미쓰이 에치고의 핵심 자원은 기성복 제작 능력, 또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공하는 고객의 가치는 옷감 및 의류 구입을 통해 만족도를 제공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이 순조로워지면서 미쓰이 에치고야가 일본의 의류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체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혁신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들어갈 항목은 이 수익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익원은 고객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고 낸 돈이다, 발생시킨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수익원도 잘 바꿔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수익원에 대한 개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업이 각 고객 세그먼트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이다. 또 비즈니스 모델의 심장이 고객이라면 그 수익원은 심장이 잘 뛸 수 있게끔 하는 동맥이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빨라야지, 또 수익이 잘 창출돼야지 비즈니스는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각 고객들은 어떠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때 수익원 창출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구상하는 비즈니스, 해오고 있던 사업에 고객들은 과연 어떠한 가치를 위해 우리 제품에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가, 그 답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또 수익원에 대해서는 정찰제, 할인 판매, 경매, 시장 의존, 물량 의존, 생산 관리와 같은 다양한 가격 메커니즘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수익원은 통상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발생이 됩니다. 먼저 고객의 일회 지출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이 수익원으로서 우리 비즈니스의 동맥으로 작용될 수가 있고, 또 고객에게 가치 제한을 전달하거나 구매 후 고객을 지원하는 데 따른 연속적인 지출로부터 계속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떤 수익원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차별화된 수익원을 내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전반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여러분들의 현재, 잠재, 미래 고객들은 어떠한 가치를 위해 여러분들께 돈을 지불하겠냐는 겁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런 대가? 이는 굉장히 1차원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익원이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고객은 우리 제품의 어떤 가치를 위해 돈을 내겠냐는 것이죠. 현재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가? 고객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겠습니까? 또 고객은 앞으로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 또 여러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의 수익원은 전체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답을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효과적인 수익원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이제 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고경 가격제와 변동 가격제라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가죠.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N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 밸류 프로포션별로 정해진 고정 가격입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가로 고객들한테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고정 가격제에서는 제품 특징 의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제한하느냐 혹은 품질에 따라 가격이 이제 결정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품질에 따라서 또 가치에 따라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같은 사과라고 할지라도 그 출산지 그리고 과일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달리 매겨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고객 세그먼트 의존적입니다. 고객 세그먼트의 형태나 특징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VIP 고객으로 할 것이냐, 혹은 중산층으로 할 것이냐, 서민층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타겟화된 고객의 구매 역량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또 물량 의존적입니다. 구매할 양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경영학에서 흔히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즉
하나를 팔았을 때 혹은 구입했을 때 100원이라면은 100개를 구입할 때는 개당 100원이 아닌 80원, 70원으로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물량 의존적 고정 가격제입니다. 한편 다이나믹 프라이싱, 변동 가격제 형태로 여러분들은 내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에게 릴리즈, 출시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과 협상, 흥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의 협상력이나 협상 기술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 또 관광학에서는 일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냐? 재고량 혹은 구매 시기에 따라 동일한 제품, 상품과 서비스인데 가격이 달라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 호텔 객실이나 항공편,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달라지죠. 이것이 바로 일드 매니지먼트입니다. 리얼타임 마켓입니다. 실시간 경매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공급과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른 새벽에 노량진 수상시장 같은 곳에서 이제 수시로 그 구매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겁니다. 경매도 비슷한 형태죠. 경쟁 입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의 가격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는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 중에 어느 메커니즘이 가격제가 보다 고객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지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물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겠죠. 즉 물리적 상품의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작한 또 출시한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용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원으로 통신회사 전화요금, 호텔 객실료, 택배 이용료, 또 이용료라는 수익원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됐죠.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변화로 과거에는 상품 경제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유 경제 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구독 경제로 변하고 있죠. 만든 물품이 최근에는 이용료나 뒤에서 말씀드릴 임대료나 대여료나 가입비 형태로서 전형된다는 것이죠. 즉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물품 판매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은 자동차를 빌려 타게 되는 이용료나 대여료 형태로 고객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포메이션의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되고 기존의 수익 창출 방법 말고 새로운 혹은 변화된 수익 창출 방법론을 내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입비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 권한을 판매할 때마다 창출한다. 헬스클럽 가입비, 온라인 게임 이용료, 음원 등이 이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번째로 대여료와 임대료입니다. 특정한 자산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가에 대한 수수료라. 또 대여자는 반복적인 수입, 이용자는 사용 시간만큼 지불하는. 여러분 소카나 집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것이 바로 대여료, 임대료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라이센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지적 재산권이 있다면 그 사용 허가를 한 후 사용권을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컨텐츠 생산자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제3자에게 전송권을 판매하는 미디어 산업이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로 중개 수수료입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를 대신해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신용카드 회사, 부동산 중개인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개 수수료 형태겠죠. 새로운 요즘에 스타트업 같은 기업에서는 이 중개 수수료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음이 목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방, 직방 이런 것 같은 중개사가 해당되겠죠. 여섯 번째로 코크리에이션, 공동 창조 과정입니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광고에서 발생됩니다. 또 미디어 산업이나 행사 기획자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수익 창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존에 예를 들어 물품 판매라는 수익 창출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새로 학습한 나머지 5개 방법을 우리 회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새롭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디어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남들과 차별화된 수익원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후 혹은 국내 사이트 중에 다음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들, 인터넷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들 기업의 수익원은 바로 배너 광고비였습니다. 배너 광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작은 화면으로 제가 캡처를 떠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큼지막하게 배너 형태로 걸려있는 배너 광고입니다. 배너 광고가 눈에도 잘 띄고 번쩍번쩍 거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가장 메인 화면에 떡하니 앉혀 있다 보니까 주목도도 높일 수 있었던 효과는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배너 광고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가 야기됐죠. 아무래도 배너 광고는 위치도 많이 차지하고 메인 화면에 큼지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광고비 대비 광고의 효과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당연히 배너 광고는 이쯤에 위치할 거다라는 판단하에 광고를 보지 않고 바로 로그인 한다든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광고 효과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비가 비싸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의 광고 시장이 형성됐고 또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 간 유사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타개한 기업이 어디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로 구글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메인 화면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창에 아무것도 없죠? 구글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 수익원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 기업입니다. 즉 기존 업체들이 배너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일 동안 구글은 최초로 검색 광고비라는 수익원의 변화를 깨하게 됩니다. 검색 광고는 뭘까요? 바로 처음부터 배너 광고처럼 돈을 내고 광고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특정한 검색어를 놓고 입력할 때 상단에 뜨는 몇 개의 업체들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광고지요. 바로 검색할 때 광고가 나온다 해서 이를 검색 광고라고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고 구글에서는 수익을 어떻게 창출했을까요? 상단에 보인다고 해서 바로 광고주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특정 검색어의 상단에 위치한 광고주들은 고객들이 그 기업의 사이트를 광고를 클릭했을 때 클릭당 지불하는 형태의 수익 모델로 구글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광고주들 역시 클릭이 발생하는 횟수에 기반하여 클릭 수에 기반하여 구글의 광고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검색 광고죠. 초기 구글에서는 한 검색어당 아주 저렴하게 몇십 원 수준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역시도 경매 방식을 통해 예를 들어 60원으로 시작했다면 70원으로 올린 사람이 상단에 뜨게 되고 더 높은 상단에 랭크되고 싶다면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를 촉진해서 검색 광고비가 좀 올라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세상의 모든 단어가 광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색 광고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초기 클릭비가 몇십 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중소기업 모든 사람이 광고주가 돼서 그 문턱이 확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로 그 운영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리드 호프만이라는 링크드인 창업자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 사귀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즉 페이스북은 사람을 사귀는 SNS인데 이를 그냥 사람만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상을 읽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를 공유하고 이런 거 말고 여기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링크드인이라는 것이요. 링크드인은 뭡니까? 단순하게 사람의 인맥을 늘리기보다는 이 링크드인 안에 개인 프로필을 이력서처럼 작성해두고 구인, 구직 등 인재 채용에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업무로도 활용하시게 됩니다. 현재 링크드인의 회원수는 200여 개국에서 2억 2,5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또 친구, 지인끼리 평가를 전면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면접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링크드인에 접속된 프로필이 올라와 있고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 글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채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은 페이스북에 사람만을 사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다변화시켜서 이를 통해 구인과 구직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기사입니다. 그 링크드인의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은 거실에서 페이스북 보고 링크드인을 창업했는데 얼마 전에 MS에 링크드인을 3조 원이 넘는 금액에 판매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떼부자가 된 거죠. 이렇게 스타트업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시장에 출시해서 나중에는 좋게 평가를 받아 큰 부를 창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방금 보신 대로 링크드인의 비즈니스 모델은 페이스북에서는 광고비만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했다면 가입비와 수수료를 받고 또 인터넷 사용자가 페이스북의 고객이었다면 구직자로 광고주가 고객이었다면 기업으로서까지 확장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프만은 링크드인을 MS에 31조, 3조가 아니네요. 31조에 매각하는 대박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그린다면 이런 기회가 물론 누구나 이렇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형태로 수익 모델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엄은 PREMIUM인데 그 단어가 아니라 바로 무료를 의미하는 free, FREE에 미엄을 붙여서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나온 것이죠. 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먼저 그 근원부터 살펴보면 영국의 벤처 투자가 프레드 윌슨에 의해서 확산된 신조어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프리를 일정 기간 인터넷에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했더니 30만 부의 무료 다운로드가 발생됩니다. 그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 무료였던 것을 닫아버렸죠. 그러자 고객들이 이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프레드 윌슨은 느낍니다. 우선은 고객들한테 무료로 좀 풀어낼 필요가 있겠구나. 이를 경험해본 고객들이 학습효과, 경험효과를 통해 추가로 구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형태의 수익 모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프리미엄, 무료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우리 일생활에 근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무료 배송을 통한 매출 증가로 이어진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죠. 또 여러분 PDF 파일 많이 사용하시죠? 읽기는 무료로 하되 작성 기능은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여 창출하는 어도비의 PDF, 그리고 구매자 측은 무료로 하고 판매자 측에 수수료를 말아 수익을 창출하는 신용카드, 또 게임 자체는 무료로 하고 아이템에 요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모바일 게임, 기본 서비스는 무료, 부가 서비스에 회원비를 받아 수익 창출하는 에버노트나 드롭박스, 그리고 자원봉사 사용자 경험 등을 통해 평가와 기사를 무료로 공개하고 가치를 높여 트래픽과 광고와
트래픽 광고와 고객 손괴 수수료로 수익 창출하는 프라이스닷컴이나 잡플라넷, 즉 초기에는 무료로 풀고 고객들은 결정적인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바로 프리미엄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도 이런 프리미엄이 가능한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6번째로 핵심 자원에 대해서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 자원은 뭐냐? Key Resource. 비즈니스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자산, 자원은 뭐냐는 것이죠. 마이크로칩 생산자라면 자본 집약적 생산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마이크로칩 설계자는 인적 자원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핵심 자원은 내가 어느 관점에서 이를 핵심으로 놓느냐, 즉 눈에 보이는 시설로 볼 것이냐, 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는 각각의 아이템의 소유자, 기획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핵심으로 놓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것, 재무적인 것, 지적인 것, 인적 자원 영역 다양하다는 것이죠. 또 핵심 자원은 반드시 내가 직접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스를 하거나 파트너로부터 자원을 획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질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 제한은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즉 여러분들이 수립한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핵심 가치 제한은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확실히 제한하기 위해서 어떠한 핵심 자원을 요구하고 있느냐를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공급 채널을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고객 관계를 위해선, 수익원을 위해선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를 두루 살펴보면서 이를 공통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 바로 핵심 자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핵심 자원은 보이는 것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물적 자원이라는 겁니다. 생산시설, 기계설비, 시스템 같은 것이 바로 물적 자원이 되겠죠. 당연히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기업들은 매장과 물류 인프라라는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핵심 자원이 되겠죠. 아마존닷컴은 IT 장비와 창고, 물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적 자원만이 핵심 자원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기반으로 한 인적 자원이 또 핵심 자원이 될 수 있겠죠. 지식 집약적이고 창조적인 산업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제약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 집단에 숙련된 영업팀을 기반으로 한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자원이 되겠죠. 또 지적 자원도 중요한 핵심 자원이 됩니다. 브랜드, 독점적 지식, 파트너십, 고객 DB 이런 것들이 바로 지적 자원이 되겠죠. 지적 자원은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나이키, 삼성 등 소비재 기업은 핵심 자원으로 자체 브랜드 이런 것이 바로 중요한 자원으로서 기업의 수익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무 자원, 얼마만큼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이도 핵심 자원이 됩니다. 현금이나 신용 한도,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스톡 옵션 이런 것들이 바로 재무 자원으로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 자원은 무엇인가요? 설비인가요? 직원과 같은 사람인가요? 어떤 브랜드와 같은 지적 자원인가요? 아니면 충분한 자금력 혹은 자금을 소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인가요? 한 번쯤 반드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 핵심 자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헤어샵의 비즈니스 모델은 뭡니까? 이들의 핵심 자원은 바로 인테리어와 브랜드 유지 활동이라는 것이죠. 즉 대형 프랜차이즈 헤어샵에 가면은 굉장히 세련된 인테리어, 또 특정한 브랜드를 잘 유지하기 위한 광고 이런 것들을 핵심 자원으로 씁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동네 헤어샵과 차별화된 요소겠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각각의 요소들이
변하게 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하고자 하는 가치,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항목마다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로서 작용이 되는데, 이런 기존의 프랜차이즈 헤어샵의 비즈니스 모델의 단점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퀄리티가 발생된다. 아무리 프랜차이즈 헤어샵이 세련된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고객들한테 다가가곤 있지만, 일관되지 못한, 즉 헤어 디자이너의 어떤 역량이 일관되지 못하다. 즉 헤어 디자이너가 떠나버리면 그 후속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이너만큼 잘 능수능란하게 고객들의 그 헤어 디자인, 커팅을 한다든지 펌을 한다든지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게 프랜차이즈 헤어샵의 가장 큰 문제이자 고객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잘 해결한 기업이 유명한 준호 헤어라는 그런 프랜차이즈 헤어샵이죠. 준호 헤어는 1981년 강윤선 대표에 의해서 한 개의 작은 미용실로 창업되는데 2018년 기준 전국에 15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한 반면에 이 준호 헤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프랜차이즈의 관점도 있지만 직영으로서 성장한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게 준호 헤어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냐 직영인 비즈니스 모델이냐는 논외로 여기서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간에 준호 헤어의 핵심 자원은 헤어 디자이너로 놨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이들이 일관된 디자인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핵심 활동은 헤어 디자이너 교육이겠죠. 자체적으로 독서 경영도 하고 또 준호 아카데미라고 해서 신규 준호 헤어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년 6개월 이상 준호 아카데미에서 트레이닝, 수련의 생활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다 고급스러운 수준 높은 미용 서비스가 고객들한테 제공되고 준호 헤어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죠. 더 높은 서비스 이용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준호 헤어는 고객들한테 고급 헤어샵으로서 브랜드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키 리소스, 핵심 자원의 변화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보다 세련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포스의 사례입니다. 아마존이 배우는 기업이 바로 자포스라는 기업인데요.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포스는 1999년 토니 셰어에 의해서 의류와 신발 유통 기업으로 창업하게 됩니다. 경쟁력의 원천은 풍부한 상품 구비도 저렴한 가격도 아닌 철저한 고객 대응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콜센터의 상담원이 핵심 자원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된 거죠. 고객센터의 사원에게 환불, 쿠폰을 제공하고 또 특별 배송 추적 등 폭넓은 결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량권을 콜센터의 상담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자사의 재고가 없으면 심지어 콜센터의 상담원이 타사의 제품까지 검색해서 알려주도록 하는 이런 허용까지 하게 됩니다. 또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고객에게 잊기 어려운 감동을 주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초기 투자자로부터 그건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을 봐라 라고 경고까지 했지만 이 CEO는 끝까지 직원들을 핵심 자원화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포스의 매출의 75%가 단골 고객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2007년 아마존은 이 자포스와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고 더 싸게 판매했습니다만 더 비싼 자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즉 고객들은 단순하게 10%, 20%, 30% 싸서 자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포스가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 이를 보고 자포스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이해 안 되겠다 싶어 아마존은 통째로 자포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즉
자포스의 문화와 기업 능력을 아마존 전체에 퍼뜨려야겠다라는 의욕을 갖고 자포스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 자원의 큰 중요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